안녕하십니까. 의료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보였고요. 지난 19일에는 공정위가 개업이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커져가는 의료계 파업 확산 우려, 과연 돌파구는 없는지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소속 세 분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게 참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참 혼란과 혼돈 국민들 사이에서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딱딱한 주제지만 좀 부드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황 회장님 지난 3월에 이제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서울시 의사회 현재 그 의료 비상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우선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뭐 전쟁이나 큰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월 6일 이후로 4개월 넘어 5개월째 매일 같은 뉴스를 전 국민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환자분들도 내가 언제 이 사태로 인해서 내가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고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선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좀 의사로서 그리고 의사회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었던 대한민국 사회에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좀 있거든요. 좀 네. 들어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황 회장님께 궁금한 거는 그 이 의료 사태가 터지고 회장에 선출이 되셨는데 뭐 어떤 생각으로 회장직을 맡겠다고 나서셨는지 개인적으로 다들 피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 전에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제가 의료계 24년 의료계 생활을 했던 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협회 대한 서울시 의사회를 대표하겠다는 마음을 했고요. 이러한 일은 그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아하. 어렵고 좀 고통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그래서 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편안한 삶보다는 힘든 삶이 좀 더 보람 있지 않았나 생각돼서 그냥 용기 있게 한번 나서봤습니다. 네. 김나연 교수님은 지금 분당 서울대 병원 이제 교수로 계시니까 학생들이 지금 없잖아요. 네, 실습 나오는 학생도 없고 저희가 이제 3월 17일 날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부 학생이 강의를 들으러 왔었어요. 네. 135명에서 한 10명 정도. 근데 그 학생들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이제 교수를 쳐다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마다 이제 거부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학생이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전공의가 없는 것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공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전문의가 돼서 굉장히 분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준 전공의가 이제 그 지금 출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아쉽고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교육도 하고 전공의도 같이 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가 없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교수님들 너무 어려우신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입원하면 어떤 규칙이 있어서 입원 노트 써야 되고 또 매일 입원 경과지 써야 되고 퇴원하면 퇴원 예고해야 되고 퇴원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호사도 이제 일일이 오더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래를 보고 있는데 이 병실에 제가 입원을 시키는 환자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카톡 뭐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중이 좀 어렵죠. 어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밤에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고 있고 또 응급실 환자 또 콜 받고 또 중환자실 이렇게 있는 건데 또 당직을 밤새 해도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견딜만 하세요?
이제 저는 실은 나이가 좀 많아서 이제 약간 배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젊은 교수들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이제 집에도 잘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낮에 이제 막 졸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번아웃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손 원장님은 개업의시잖아요. 예, 예. 그럼 지난 18일 집단 휴업을 했는데 예, 했습니다. 그거 동참하셨나요? 예, 예, 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생각으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하루 동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자체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지만 나머지 지금 전공의사입니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힘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동참하자. 생각에 뭐 하루 정도 휴진을 되겠습니다. 그래도 병원문을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걸어 잠궜을 때 좀 느낌이 좀 쎄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벌써 이제 의약분업 때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그 이제 파업 때문에 휴업도 좀 했었긴 했었지만 그게 이제 매년 사실 좀 새롭죠. 예, 그래서 그 또 이벤트도 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사실 무슨 일인지 모르죠, 사실.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하지만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의사 입장, 특히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원이긴 하지만 뭐 사실 개원이가 의사가 아니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나 뭐 전공의들이나 같은 의사이다 보니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 의정 갈등인데 오늘 하여튼 모신 분들이 다 의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의료계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교수, 전공의, 학생 그리고 대한의협이 이렇게 공동으로 참가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인가요? 예. 이른바 이제 올특위를 출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출범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네, 우선은 그 올특위가 그 출범하게 된 그 계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의료농단, 의정 갈등 이후에 현장에 나와 계시는 전공의 학생들이고 그리고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단체가 교수님, 전공의 학생 그리고 우리 개원이거든요. 이 세 개 단체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부하고 또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보자 해서 올특위라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전공의들도 일단 불참 선언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의협이 과연 이게 깃대를 잘 잡고 가고 있나? 더군다나 이제 무기한 집단 휴진 발표했을 때 그 시도 의사회에서 또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발이라기보다는요, 그 무기한 휴진 선언이나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지 어떤 뭐 내부 분열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약간의 오류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지적일 뿐이지 내부 분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대표들은 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언론에 그 릴리즈되는 그 과정에서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자체 또는 이거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그 과정의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지금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구성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의 결과나 방향성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의료계 내부의 어떤 파열음이나 어떤 분열 그거를 지금 짚어보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의료계를 대표하는 게 대한의협인데 과연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에서 오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네, 왜냐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규정된 유일한 의사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단체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어느 집행부든 어느 단체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우리 의료계 내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또 과정에서 너무 문제가 없어도 문제죠. 그렇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야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예. 가능한 일이죠.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정부에서 2월 6일 날 의대 정원 갑작스럽게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지금 일파만파 지금 이 상황이 번지고 있는데 세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의대 증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2,000명이 너무 갑작스럽거나 너무 많다라는 것인지 한번 다 또 의견이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김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의대 학생 증원에 대해서 그 2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늘지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었어요. 네. 300명, 350명을 좀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세 가지 이제 그 연구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어떤 숫자 또는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국가에서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를 갑자기 들이대면서 이제 강요하듯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 의료가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아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거기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 동의를 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딱 숫자가 결정이 되면 회의록을 다 이제 제시하라고 했지만 회의록에 적당하게 어떤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없었고 이제 처음에 숫자 정해진 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회의록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대위에서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따로 마련하자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1,509명 이게 정해졌다고 해도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반발을 있는 건 뭐냐 앞으로 5년을 계속 2,000명씩 증원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 갑자기 2,000명이 왜 나왔으며 그거를 5년이나 이렇게 해보고 또 그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선언하듯이 한 거에 대한 굉장히 반발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 네, 거죠. 맞습니다. 선 원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증원을 먼저 정해놓고 특히 2,000명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 뭘 하기 전에는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의견을 맞대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걸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맞게 그 나머지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증원보다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의견과 데이터를 모아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결정한 게 순서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의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걸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재논의라는 단어입니다. 원점 재논의 또는 재논의. 재논의의 뜻은 뭐냐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세 분 다 똑같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 논의에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결정 과정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월 6일 발표 이후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 발표하고 아무런 우리 전공의든 의사 선생님들의 어떠한 반응이 있기도 전에 2월 6일 발표하고 7일 날 바로 사직 금지 명령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료 교사 금지 명령. 어느 근거도 없는 의료법의 59조 1항 2항에 있는 규정을 전용해서 초헌법적인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초헌법적인 명령과 그 이후로 4개월 동안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격, 사회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듯한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의사 전체와 젊은 의사들이 많이 동요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을 봐주셔야 되지 단 한 번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고 호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결정 과정과 이후의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분 다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의대 증원 물론 숫자도 숫자지만 이 과정상에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행정명령 남발이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의사분들한테 좀 자존심에 타격을 네, 주는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정부가 2,000명을 들고 나온 게 사실 지금 뭐 회의록도 없다고 하고 뭐 3개 논문 정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10,000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15,000명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걸 근거로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모자랄 것인지. 그러니까 김 거기에 교수님은 어떻게 대해서는 이제 일본에서 네.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부족에서 이렇게 의사 수를 많이 늘렸는데 그게 또 틀렸다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는 시뮬레이션을 그 니즈 그리고 공급 이거를 잘 맞춰가지고 네.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2,000명 나왔을 때 일본의 예를 보자. 일본에서는 먼저 그런 길을 걸어갔고 너무 의사 수를 늘려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근거도 없이 갑자기 2,000명 내놓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했고 그 3가지 이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제 의사 수명도 늘고 있죠. 그리고 활동도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AI하고 같은 예를 들면 병리 또는 영상 여기서 이제 의사들이 하는 그 역할을 또 이렇게 이런 AI가 많이 대체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 요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못했다는 거하고 왜냐하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공분을 산 건 뭐냐면 여성 의사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한 30% 정도, 27%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성 의사의 활동률 0.7이니 의사를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근거를 대라. 그 근거는 제시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허수 내지는 그 절속으로 어떻게 보면 빨리 결정하느라고 제시한 그 3가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여러 경로로 이제 그러니까 어그리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미 2,000명 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네. 그게 또 이제 우리 국민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의사 수가 는다는 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의사 수가 많아졌으니까 굉장히 병원 가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병원도 편해질 거고 저희 언니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 굉장히 편해지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인건비 뭐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요가 이제 공급이 많이 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게 호주에서 이미 나온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의료 보험비가 오르지 않는 그런 전제로 말씀하셨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굉장히 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초점은 계속 국민들 주지 않고 의사 숫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공대 뭐 수의대, 약대, 자연대
굉장히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하기 마치고 다 이제 휴학하고 또 의대 준비하고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인 거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입시생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혼돈 그 자체일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정부가 지금 10년 후에 10,000명, 15,000명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실 수 없다. 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기에 말씀이네요. 대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발전 그리고 의사의 활동력 그리고 수명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그 변수가 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하고 네. 이미 이제 호주라든가 또는 일본 이런 데서 굉장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질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 이제 많이 하위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거의 세계 1등은 낮은 그런 국가이고 굉장히 암 퇴치율 굉장히 높고 이런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해외 오고 있는 그런 우리 역량인데 갑자기 수가 부족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사실 이게 본류가 아니잖아요. 그 필수 의료 그렇죠. 확충이 본류고 거기에 그렇죠. 하나의 패키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의대 정원 맞습니다. 확대인데 네. 그 우리 손 원장님한테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필수 의료 인력 확충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 필수 의료라는 거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예, 모든 의료가 다 필수죠. 예, 다 그렇죠.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소위 요즘에 이제 필수 의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과 직결되고 또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의료 쪽이어서 뭐 내외산소, 그다음 응급의학과, 또 흉부외과 뭐 이제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쪽이 지금 부족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안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는 이 필수 의료는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이게 3D 업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딴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돈 안 되고 힘들고 뭐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안 되고 유지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밤새 일해야 되는 힘든 직업. 거기다가 요새는 또 사법 리스크까지 같이 작용돼 있으니까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힘든 직업이 필수가 됐다. 이제 이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언뜻 생각해봐도 해답이 없으니까 정부 쪽에서는 일단 그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다 보면 그걸 뭐 트리클 다운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필수 진료 과목에 의사분들이 갈 거다. 뭐 이런 어떤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도 동의하실 수는 없다. 그 사실 제가 소아과 의사긴 하지만요, 소아청소년과긴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를 보면은 의사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필수 의료를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분들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그분이 지금 없진 않습니다. 대부분 과가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막 이 필수 의료가 이제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기존에 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과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아청소년과만 따져봐도 제가 99년도에 이제 전문의를 이제 땄습니다. 그때가 제가 3,5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에 200명씩 나오니까 25년이 지나서 벌써 5,000명에서 8,500명이 됐습니다. 2.5배가 늘었죠. 그리고 그 당시 99년도에 소아는 그때가 60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이제 23만이 나옵니다. 그럼 2.5배가 줄었습니다. 그럼 의사는 2.5배가 늘고 소아는 2.5배 줄었습니다. 그러면 6배 차이가 나는 거죠. 예전보다 소아과 의사가 6배가 는 겁니다. 근데 왜 뺑뺑이와 뭐 아침에 그 줄을 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안 하는 거죠. 소아 진료를 안 하는 6배로 는 거죠. 소아과 선생님들이 소아 의료를 보질 못하는 거죠. 왜? 애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병원을 접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딴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른을 환자를 보거나 아니면 뭐 미용이나 피부로 빠지기는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여튼 뭔가를 딴 의료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소아과 전문의 수는 많은데 이분들이 소아를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못 보게 되는 거죠.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 의료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응급실에서 일을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안 하시는 거고. 아니요, 못 하죠. 응급실 폐쇄가 되니까. 힘들어서 아니 안 또 하는- 응급실도 폐쇄가 됩니다. 환자가 없으니까. 어떤 진료과는 그 환자가 없어서 못 하고, 어떤 진료과는 힘들어서 못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그 인력들이 분명히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좀 대답해 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소화기 내과인데요. 소화기 내과가 내과에서는 3D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도 굉장히 힘들고 또 일도 많고 당직 때 사고도 많고 또 저희가 대장내과도 사고 나면은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내과는 전임이 뽑는 게 좋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달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 저희 병원에서 배출된 전임의를 이제 분과 전문의로 나왔는데 2명이 성형외과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내과로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나와서 필드에 나가 보니 소화기내과보다는 성형외과라든가 그쪽이 더 좋은 거죠. 이제 중환도 좋고 또 그렇게 막 구속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냥 사명감으로 이제 의사를 선택을 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뉴 제너레이션은 그게 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정말 꼬마를 소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아과 의사를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소아기내과 온 전임이가. 근데 딱 가서 이렇게 며칠 관찰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 소화기 내과로 했다고 해요. 전임의 내지 전공의까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30년간 그 분야에서 그 고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과로 가는 거죠. 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그 6배 많아진 소아과 선생님들이 소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00명 늘려서 6배를 60배로 늘려놓으면 소아과를 할까요?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전문직이거든요. 그분들이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2,000명 늘리는 거는 10년 후에 일이에요. 10년 후에 늘어난다고 소아과로 가냐고요. 지금 당장 소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하고 10년 후에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모든 국가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저는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이 주제에 조금 더 머물 수밖에 없는데 필수 의료 확충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실 딱 부러진 해답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서 의료원들의 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트리클 다운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그런 일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나요? 네,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 한 해 정부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예산이 100조입니다. 네. 100조고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서 1년에 2조씩 5년 동안 10조를 늘린다고 했어요. 그것만이라도 우선 당장 필수의료라고 하는 분야에 투입만 해줘도요. 충분히 소아과 선생님이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있을 여력은 생겨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참 언발에 오줌 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조라는 금액 자체도 숫자도 적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요. 국가는 국민 여러분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의 14%를 보조하도록 세금으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14조를 내야 되는데 1년에 7조, 8조 이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절반밖에 내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한민국이 지켜서 7조, 8조만 보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소아과 진료 언제든지 편하게 받을 수 있고요. 응급실에 언제든지 찾아가셔도 되고 내가 다쳤을 때 나를 헬기로 실어서 외국 비행기 태울 필요 없습니다. 헬기로 실어서 언제든지 수술 받을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어요. 정부가 자기들이 만든 법만 지켜주십시오. 한 해에 7조, 8조만 더 부어주시면 국민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원 2,000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원을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제가 그 황 회장님 주장으로 알겠고요. 근데 하여튼 돈을 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가능한 겁니까? 당연하죠. 돈 들이면 필수 인력이 확충이 될까요? 그러면 거꾸로요. 돈조차도 투입하지 않고 의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분만하다가 잘못되면 15억씩 물어줘야 되고 교도소에 갇혀야 되는데 기자님은 하실래요? 그 업을 하시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못하셔서. 잘하지 못해서 근데 그럼 의대에 공부도 가지 잘하는 못하기 사람들한테는 때문에 공부 잘했으니까 의사니까 그 업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의사들도 직업인이거든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 직업인들은 현장에서 매번 그 환자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가슴 아프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리를 현장을 떠나야 될 때는. 그래서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이야말로 이 문제의 네, 본질이기 본질인데, 때문에 네.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의료계 측에서 제일 난색을 표명하는 게 지금 교육 준비가 그렇게 갑자기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김 교수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화무대가 퇴출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화무대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거기서 이제 그 거의 교수의 기초 교수가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데바 같은 그 해부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외국에서 기구 같은 거, 약간 네. 플라스틱 기구를 수입해서 이거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평가원이 있는데 그 의학평가원이 가서 저도 그때 이제 평가를 좀 담당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폐쇄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1,509명을 늘리면은 충북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의대 교수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네. 총장님들이 되게 그거를 N수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당장 내년에 이제 증오이 되면은 물론 2년이라는 의학과 그러니까 되게 2+4고 의학과 2학년 때는 교양을 좀 하는 그런 약간 시간적 유예는 있지만 대학마다 또 2학년 2학기 때 본과 수업을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본과 수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늘려서 하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실도 갑자기 뚝딱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일단 교수, 기초교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교수가 2년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수요를 지금까지 했던 N수보다 한 70%를 더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의평원에서도 굉장히 그게 굉장히 난제이기 때문에 이제 항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건데 네. 그걸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늘려서 이제 질이 정말 우리나라 인재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는 빠른 시기에 적응도 잘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의료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명약 관한 사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그 의료계 그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 교육 시설 공간 그다음에 인력을 늘릴 수 있느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그 의료 증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과연 의료계에서 잘 해왔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뭐 갑자기 뭐 2월 며칠 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아마 그
의대 증원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일부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필수 의뢰 패키지라고 하는 곳에서도요, 쭉 4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의대 증원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발표한 그 4대 그러니까 필수 의뢰 패키지 안에도 음. 의대 증원을 검토해야 된다에 되어 있었고 2,000명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검토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문가 단체와 정부가 조금 더 앞으로 추계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2월 6일 날 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교육이 참 이게 어렵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쭙는 요지는 과연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그 언젠가 올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성의 있게 준비를 했는가? 이렇게 또 그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마다 어떤 포텐셜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50명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분산해서 뽑으면은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방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컨셉은 맞는데 지방대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지방 의료를 지켜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지방대에 나온 그 의사들도 이제 서울로 많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데 그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여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료 환경을 좋아지면 필수 의료가 굉장히 좋아지고 내가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럼 그걸 회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걸 왜 그 흉부외과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뭐 개흉 수술하고 뭐 이런 뭐 폐암 수술하고 이게 굉장히 그 좋아 보이는 그 학생도 많고 의사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걸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인정을 하고 이제 환경을 좋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많이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의대도 연수가 필요하다면 증가해서 같이 이제 교육도 알뜰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총장 거기에서 이제 연수를 써라. 50% 이상 증가해라. 이런 식의 어떤 지침도 줬고 하니까 이제 지방의료 대학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연수가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분산이 네. 굉장히 이게 너무 이게 어떤 데 너무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렇게 하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국가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조금 파트너, 대화 파트너로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숫자적으로 위에서 그냥 편의하게 이렇게 하면 돼. 약간 기계적으로 한다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어떤 니즈가 있으면 우리가 뭐 증언을 전혀 안 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었고 학교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데도 있고 하는 거를 정확히 잘 파악해서 필수 의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네. 호소력 있게 나갔으면 좀 좋았을 거고, 또 필수 의료를 좀 살게 해주는 어떤 시책을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800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이 올렸어요. 900원으로. 네.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이제 그 100원짜리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기사도 아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런 거가 너무 어떤 그렇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빨리빨리 대응하면서 성의를 보이면서 해줬으면은 이제 이런 불신은 적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손 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2,000명 이렇게 하면서 필수로 우리 좋게 하기 위해서 결국 지방대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방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기계적인 그런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불신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번 문제의 키워드 아닌가 싶어요. 서로 이 의정 간에 신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지방의과대학 그 정원 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얼핏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어떤 신뢰가 지금 상실된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하여튼 제일 큰 거는 하여튼 3,058명에서 5,058명, 그냥 물론 그게 이제 1,509명으로
좀 조정되기는 했습니다만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그 배경 그거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게 제일 미스터리. 과연 2,000명이 무슨 근거였는지 아무도 그 대답을 못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조차. 근데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부 공무원들께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복지와 의료를 공부하신 분고 정책을 연구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정책을 왜냐하면 자 2,000명을 정해놓고 그거를 숫자로 지역별로 나눠서 대학 병원에 그 대학에다가 네. 분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나오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린다. 근데 국민들도 갸우뚱하는 정책을 정부의 전문가께서 그거를 확신을 하시고 밀어붙이는 거에 참 저로서도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의문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스테리해요. 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그 또 정부에서 그 어떤 이 문제를 갑자기 그 증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과, 본과 네. 그러니까 예과의 기능 역할을 조금 본과처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과 본과라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해 완 그런 거고 네. 또 그 본과에서의 어떤 그 교육 일부를 예과로 옮긴다고 해도 어쨌든 기초가 뭐 생리학, 생화학, 해부학 이런 거 양리학 이런 게 기초거든요. 기초를 배우고 이제 본과 가서 임상을 배우는 그런 시스템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상을 갑자기 배우고 기초를 배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교수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초 교수를 서플라이하는 어떤 공급하는 그런 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에서 기초, 그러니까 해부학, 뭐 양리학, 뭐 이거 여기서도 어떤 조교가 있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그게 한 3, 4년 걸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허. 그래서 이 서플라이가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여기는 많이 필요해요. 근데 나오는 건 일정해요. 이렇게 하면 그 갭이 엄청 커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임상에 하는 사람이 기초를 강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이세요.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임상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뭐 하면은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뭐 하여간 좀 약간 뭐랄까 깊이가 없는 그런 강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그걸 이게 또 소화하고 또 자기의 어떤 니즈, 어떤 과학도 이렇게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자극도 주고 하는 그게 수업인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제 그건 의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 난색을 표명하는 거가 기초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적다. 이제 그 강의실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고 너무 해부학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이제 어떤 카데바가 있었고 어떤 거기서 오는 어떤 느낌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사람 많으면은 뭐 기구로 갖다가 해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의학의 교육의 기본을 잘 모르시는 분의 말씀이죠. 뭐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속도를 늦춰가지고 니즈를 조금 더 알려주시고 또 대안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국민의 이제 어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죠. 근데 이제 국가가 너무 서둘러서 어느 날 갑자기 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대한 어떤 우왕좌왕하고 이런 게 이제 반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게 복지부에 전문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 그 어떤 그 병원이라든가 의대 교육을 아는 그 전문가가 과연 거기에 이제 해서 자기 목소리를 냈을 건가? 냈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여튼 예과 본과 통합 별 도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기초가 필요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요. 그냥 그렇게 하면 서초동에다가 의대 학원 만들어서 의사 국가고시 해가지고 면허증 줘도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으로 얘기한다면. 네. 그런데 대한민국 의학이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가 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원칙에 충실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교육과 원칙을 지키는 수련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길러졌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정부가 나서서 학원 수강하고 시험 보면 의사 면허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들 전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 그렇죠. 의사 네. 수 늘기를 부족해도. 바라는 국민들이다 하더라도 그 지금 국가고시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예과 본과 다 마친 학생들 이제 올 9월에 이제 국가고시 봐야 되고 또 전공의들도 이제 전문의 자격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 다 지금 떠나 있어서 이번에는 거의 시험을 못 보면 네. 뭐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자격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고시 자격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업 시간도 들어있고 어떤 걸 이수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거 다 알고 떠나 있는 건데 그걸 어거지로 시험 보라 절대 안 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는 국가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보건소 또는 군대에서의 군의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턴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턴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어째 돌아 이제 병원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시 체제로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갈 거야 이런 각오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9월에 내년까지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허허. 근데 그렇게 길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학생과 전공의들이 굉장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고 명령만 하고 있잖아요. 취소해달라고 해도 취소도 안 해주고 네. 또 휴학해달라고 해도 휴학도 안 해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시간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각오는 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그 군의관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1년간 안 나오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인데 제가 이제 들은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극복되기가 10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급을 안 시키고 했을 때는 1, 2년 만에 이제 그게 그 어떤 회복이 됐을 텐데 유급된 경우에 네. 거의 10년이 걸려서 회복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각오를 해야죠. 이제 근데 그런 하여튼 지금 유급이 거의 확실해. 확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빨리 어떻게 아니 근데 됐으면 지금도 좋겠다고 생각이 먹구름이 드는데. 잔뜩 껴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먹구름이 다가올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더 큰 그러니까 그 여파는 국민한테 갈 거고요. 음. 우리 군인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소스인데 군인들도 당장 배가 아프고 하면 군의관을 만날 군의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엔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세계 한꺼번에 한 명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군의관 만나기도 힘들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그 교육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우리 손 원장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오래 쉬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필수 의료 그 말씀해 주시면서 노동 강도는 높고 수입은 적고 거기다가 사법 처리 그 위험성도 더 높고 그러면은 누가 거길 가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우리 소아청소년과 저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걸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어요? 일단 지원자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지난 5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200명이거든요. 200명이 지금 40명,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올해 이제 마치고 나간 레지던트 선생님이 200분이 그대로 거의 다 충원되어서 나가셨던 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나가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40명, 50명 정도가 충원돼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분들이 한쪽 병원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빅5에 대부분이 다 몰려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 병원은 레지던트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수님들이 힘이 드는 거고 그 체계를 갖다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소화도 줄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병동을 줄이는 방법 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앞으로 이제 병동도 줄이고 소화도 줄게 되는 거 그만큼의 이제 의사를 만날 그 기회 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정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개원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병원으로 3차 병원으로 이제 병동 당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응급실에서 아니면 신생아실에서 거꾸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네. 생겼습니다 이미. 예. 근데 이제 그분들도 임시직이다 보니까 생활에 이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청과 입장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개원이 선생님들도 정리가 안 되고 또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아예 없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혼자서 다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뭐 그 소규모 지원 이거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죠. 예. 특히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씩 한 달에 비용을 지원한다. 네. 이건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흉부외과에서도 했었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 1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소아과를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200명이 있었을 때의 지원은 그래도 200명 지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40명, 50명밖에 안 되니까 예전 지원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비용이 되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어차피 줄게 됩니다. 네. 근데도 그 비용을 올리질 않습니다. 지원 비용을 올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의 문제, 정부의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필수 의료를 회복시킬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의미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사정은 그렇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요. 대한민국 얼마 전에 저희가 집회했을 때 대한민국 의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국민들께서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망? 그리고 왜 죽지? 대한민국 의료가 왜 사망을 했어? 뭘 의사들은 살린다고 그래? 역시 참 너무 쉽게 해서 건방지고 너희들이 뭔데 사망했다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그건 사망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세계 최고로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이 교육과 그다음에 수련 그리고 나와서 이런 적은 비용에 이런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던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무너집니다. 불보듯 빤해요. 이제는 지금의 우리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누리셨던 그 권리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이 두렵고 이러한 현상이 가슴이 아파서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돌려줘야 돼요. 당장 땜질식으로 100만 원 더 줄게 소아과 하세요? 그러서는 안 돼요. 나와서 소아과를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아기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런 환경이 무너지는 거를 저희가 사망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에 수입은 적고 노동 강도는 훨씬 높고 거기다 이제 사법 처리 위험까지 특히 집중돼서 노출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대한민국이 철학이 사라지고 갈등 사회로 변하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묻고 그러면서 의료에 있어서도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묻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두렵고 힘겨워지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조금 특이한 문화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대본에 보면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이 자료 맞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추가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저도 대장염 할 때 천공도 일어나고 또 천공에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굉장히 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민사, 형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민사, 형사 같이 걸어요. 네.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독일 또는 믿어지진 않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형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하는 방법 내지는 이제 민원을 거는 방법이 일단 제가 봐도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중태에 빠지거나
또는 사망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저희 가족이 그 갑자기 걸어갔는데 이렇게 됐다 수술하다가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형사라기보다는 이제 민사 쪽으로 많이 가서 미국은 굉장히 그 저기 어떤 그 소송비가 많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는 기소돼서 어떤 감옥에 가고 구속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형사가 거의 없대요.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좀 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면이 있으면 이제 법정에 갈 수 있죠. 가서 이제 억울한 사람이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화가 어떤 페널티를 줘서 벌을 받게 하고 어떤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컨셉 자체를 이제 저희는 바라지 않고 조금 자유롭게 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얘기 날 때 그 옛날부터 얘기 날 때 굉장히 사망하는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왕비가 얘기 낳고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인 경우에 어떤 얘가 죽고 어머니가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거나 처음에 이제 아주 최근 일인데 어떤 이제 파킨소니즘인데 그걸 못 물어봤다. 그걸 이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을 쓰면 안 되는 약을 썼다. 그거가 또 기소가 돼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의료 이제 이런 사태에서 이제 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썼더라고요. 길게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읽어보고 이제 되는데 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한 16명 예를 들면요. 8명이 다 기소가 된 거예요. 8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수가 되게 책임을 졌어요. 교수가. 근데 지금 많이 달라져가지고 전공의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덜 하고 싶지 않다. 나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게 이제 의료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 환경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이기적인 집단이야.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거를 고쳐달라는 거죠. 하여튼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생각한다면 네. 이게 분명히 이 사법 처리 이렇게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걸림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다른 나라는 형사 기소가 거의 없다 네. 하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아까 황 회장님 말씀하신 문화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민사는 훨씬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아주 사소한 거에도 민사는 많이 있지만 형사는 드문 이유가 뭐냐면 우선 형사 기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첫째,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의사라는, 즉 그다음에 의료라는 거는 선한 의도의 행위예요. 제가 알기로도 형사의 그 처벌의 원칙은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살해를 했느냐. 우리 의료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아요. 형사적인 책임은. 그게 사회 분위기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형사적으로 기소하더라도 사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그 나라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사회가 겪어오면서 의사라는 전문직에게 선한 의도를 가진 전문직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을 때 그걸 회피함으로써 받는 국민들의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하지 않고 사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서 사회 분위기도 갑자기 변했고 사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엄격하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방어 진료, 회피 진료 또는 진료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당장 소아과 진료 받지 못하고 내가 산부인과 분만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형사법적으로도 의도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는 다르게 인정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그 패키지에
그 정부가 사법 처리 안전망 뭐 구축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면 사법부가 판단할 일인데 과연 이 정부가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의문이 드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어 말씀드리는데요.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같은 형태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보상을 해주듯이 인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가 동의를 해야만 그 법에 적용을 받아요. 자, 형사적으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동의를 해줄까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이에요.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에요. 그런데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면서 전제 조건이 환자의 동의라고 해놓은 문구가 있는 거는 사실은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구 법률 전문가들은 왜 특정 직역에 면책을 주느냐? 네. 이거는 특혜다라는 거에서 진일보에서 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우리 의사들을 위한 특혜다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환자의 동의라는 단어 이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거는 건데. 거기서 왜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왜 그걸 형사적으로 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독소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사망 사고는 또 제외를 합니다. 네. 근데 어느 의사도 환자의 생명에 위해가 가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분 다음으로 힘든 게 의사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거기에서 사망 사고를 제외시킨다. 그러면 사망할 수 있는 일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행위를 안 하게 되면 또 결국엔 국민들께 위해가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수 인력 확충의 어떤 난제들 좀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지역 의료 확충도 지금 과제 아닙니까? 김 교수님, 정부가 내놓은 어떤 방안이라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역 의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많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다른 그러니까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지금 이제 내세운 거는 이제 지역 대학, 의과대학에 N수를 늘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 근데 되게 이제 그 군인에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군인 중에서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의대 보내서 의대에서 이제 전문의 되게 나오면 일단 뭐 공군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배출된 그런 인원을 다시 군대로 이제 오라고 해서 7년 그 근무하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7년 근무하고 거기서 또 계속 남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냥 개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방대학에 나온 분들한테 이제 그런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조금 더 걸어서 그 지역 의료에 봉사한 다음에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거고 이제 그렇죠. 어떤 기한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약간의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마음이 수도권. 네. 수도권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문화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 많이 이제 말하는 거점 도시를 확보해서 거기서 굉장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을 이제 강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가득 들어가면 또 이제 약간의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죠. 네. 선 원장님은 이제 서초구 의사회 회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개원하셨을 텐데 이 지역 그 의료 확충 어떻게 가능한 걸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의료는 어느 나라든지 그 의사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 의료, 공공 의료가 얼마나 확충이 되느냐가 사실 지역 의료가 유지가 되느냐의 관건인데 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이 공공 의료가 보통 10%, 15%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더 열악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방 재정 확충이나 그 외에 지방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런 마련 없이 지방 의료를 유지한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지방에서 일단 환자도 없고 인구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데 거기서 개원할 리 만무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의사들만으로는 그 지역 의료는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마저도 그러니까 병원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마저도 공공의료에서 어느 정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근대 의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를 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죠. 더더구나 또 지금 같이 뭐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직역 간의 사실 계층 간의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뭔가요? 첫째는 비용이 안 되죠. 돈이. 예. 왜냐하면 공공의료라고 해서 그 지역 의료라고 해서 거기서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은 첫째 환자 수 적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본인만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필요하죠. 네. 근데 지방에서 직원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생활 여건.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집안 식구가 같이 사는데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의 교육 여건.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곳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개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듣기에는 지역 의료인한테 얼마 전까지는 4억 준다 연봉. 그래도 안 간다. 지금은 10억 준다 그래도 안 간다는 얘기가 있다. 10억은 거짓말이고요. 10억이면 갈게 해서. 근데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제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월급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도 그렇고 기사 뭐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여서 의사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의사만 충분히 월급 줬으니 다 하세요. 이런 식의 분위기도 좀 있고 당직을 30일 다 하시라. 뭐 사고 나면 다 책임져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분도 있고요. 네. 또 그런 사례도 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악몽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공재라는 말처럼 이렇게 다 월급 많이 받으니까 혼자 다 하세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기대, 이제 그런 거가 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급만 주는 것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인프라를 많이 깔아서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닫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 저기 지난번에 이제 공공병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립병원 만들고 그러면은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끝까지 계속 투자를 끝없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의사만 따랑 데려와서 혼자 다 해. 이렇게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가 여러 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소화기내과인데 진료 보다가 이거 외과로 보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피부과, 뭐 안과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내야 되는데 이 과가 또 다양하면 다 좋겠지만 그 과를 다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니까 필수과만 또 해가지고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버텨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는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월급 많이 주는데 왜 안 가냐.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고 나면 또 일은 다 본인이 다 그렇죠. 이제 떠안고 책임져야 이제 되고. 구속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평생 따라다니고 돈을 많이 줘도 노동 강도도 세고 시스템도 잘 안 되고. 안 되고 예, 그런 그게 문제군요. 문제죠. 예. 참 이게 필수 의료도 그렇고 지역 의료도 그렇고 뾰족한 그러니까요. 그 예. 해답이 없어요. 예. 예. 제가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우선은 그 지역 의료 아까 그 군 의료 시스템 마찬가지로 지역 의료에 대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본의 지역 의사 제도처럼 이러한 제도를 국가도 이제 도입할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2020년에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이라는 거에 그 독소 조항이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제대로 그런 선발 과정 위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해결한 다른 형태로 공공의대 또는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을 하세요. 대한민국처럼 이런 그 시장 경제 그 12년 동안 정말로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온 학생에게 너는 지역에서 근무해라. 그러니까 국가가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국가에서 우선은 그러니까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별로 정책 수가라고 해서 과에서 그 과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 수가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역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수가를 조금 더 마련을 해서 국가가 공공재로 공공의료기관을 다 만들기는 어려우면 민간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의료기관을 열고 유지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예전에 잘 되어 있었던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만 다시 복원을 무너졌던 이러한 몇 가지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수가적인 지원 그리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좀 공정하게 선발을 해서 국가가 지원해서 공공의사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준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좀 숨통이 튀네요. 근데 하여튼 지금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의 핵심인데 지금은 마치 의대 정원 그 확대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아마 여기는 국민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코앞에 닥친 문제가 올 입시부터 그 의대 정원이 1,509명 더 늘어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이과에서 다른 공대나 그 기초과학 쪽으로 가려던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의과대학 쪽으로 막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게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친구들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우선은 뽑히고 난 다음에 교육의 문제니까 교수님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생각은 의대에서도 이게 최선을 노력할 겁니다. 네. 어떻게든지 좋은 그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이제 할 텐데 그게 역부족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는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은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도 내년이 좀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생각은 올해 이제 이미 입시 요강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네. 아직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공대 교수님이라든가 자연대, 약대, 뭐 수의대 이 교수님들 다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그리고 R&D도 뭐 그 저기 30% 깎여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이게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의학 이런 데서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자랑했는데 이게 갑자기 후퇴가 돼버리면서 케이오스 돼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최강의 의학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보건사, 뭐 기사 다 우수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무너진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해요. 다 사람들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그 어떤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좀 재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제 필수 패키지는 그것도 보완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필수 의료를 해야죠.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생각은 좀 전문가의 좀 자발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소리를 듣고 좀 맡겨주고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네. 1,509명이 확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내가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였다는 양보했으니 우리 의사들이 양보할 차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사회장으로서 조금 더
다른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교육 불가능한 숫자고요. 교육할 수 있는 숫자 이내까지 줄이지 않는다면 저는 의사회장으로서 그 숫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거기에는 저는 충분히 정부가 조금 더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회장님 다우십니다. 그러라고 그대로- 회장으로 뽑아주세요.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아, 예. 그렇죠. 1,509명은 정부는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였으니까 이제는 의사가 양보해라 그러는데 저희 생각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교육할 수 있는 숫자까지라면 모르지만 우리 의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전의 의사만큼의 퀄리티가 안 되면은 그러면 퀄리티가 낮더라도 의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이걸 위해서 이 법을 조정을 하거나 뭐 어떤 꼼수를 쓰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의사답지 않은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저희한테는 많은데 정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의평원에서의 기준을 만족을 못하니까 그러면 예비 인증제 이걸 만들겠다. 네. 그래서 법안도 올리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억지로 통과를 시키는 그런 방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봐도 이제 국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의사가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땜빵 정치, 이런 상황을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509명이 증원된 데다가 지금 1학년 학생들 또 유급돼서 그 학생들 다 가르치려면 제가 뭐 의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은 잘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하여튼 혼란, 초두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참 답답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토론 대충 정리할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이 토론 시간 동안에 못하신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금의 혼란과 이러한 그 논란들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사들은 의사의 증언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의사가 교육받고 수련받고 국민 여러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된 2월 6일 이후 정부에서 했던 초헌법적인 수많은 과정들에 대하여 우리 젊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저희 목소리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굉장한 큰 어떤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 변화에 이제 그 가장 정점에 있는데 우리 전공의생님 그리고 학생들도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더욱더 이제 안타까운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 내지는 어떤 의견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민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지는 의사로서 굉장히 우리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어떤 의사를 어떤 명령을 받는 집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트너로 네. 이제 우리를 파트너 초대해서 파트너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절충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지금 원점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네.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 시작을 다시 하자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 잘못된 부분 이걸 허물더라도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쌓아 올라가야 정상적인 집이 됩니다. 그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이런 새로운 그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들도 따가운 시선으로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봐 주시고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양쪽 다 같이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지금 이 갈등의 당사자들로서 쉽지 않은 주제였을 텐데요. 하여튼 이 장시간 이렇게 토론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하고 의사들은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증언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 환자를 위해 지금 환자가 죽어 나가야 하는가? 이 말은 과연 의료계는 그 필수와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능동적이었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번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또 공정하고 적절했는지 그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의료계와 정부 모두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논의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